여러분, 고대의 신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위대한 아눈나키가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왔고 인간을 창조했으며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뒤에 다시 자신들의 우주선을 타고 별들 사이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 말이죠.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바로 신들의 황금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눈나키는 지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은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우주 문명이 어떻게 자신들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고대 신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과거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저 잘 만들어진 환상일 뿐일까요? 자유롭게 토론해 봅시다.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눈을 감아보세요. 수십만 년 전 아득한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수십만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수메르의 고대 텍스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기록들에는 니비루라는 행성이 등장합니다. 아주 길쭉한 타원형 궤도를 도는 거대한 행성이죠. 그곳의 거주자들은 스스로를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이죠. 수메르인들은 그들을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고향인 니비루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기권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문명 전체의 생사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아눈나키의 과학자들은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미세한 금가루를 대기 중에 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금 보호막만이 우주의 방사선을 막고 열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니비루에는 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주로 눈을 돌려 이 귀한 금속을 찾아 나서야 했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젊은 행성, 지구였습니다. 당시 지구는 황금맥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위대한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들은 이곳에 군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절박한 광부의 모습으로 지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만 년 전 아누나키의 첫 번째 선발대가 지구에 도착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지구는 거칠고 황량한 말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신들은 이곳에 휴양지나 화려한 궁전을 지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건 거친 노동의 현장, 즉 작업 캠프였죠. 그들에게 지구는 그저 자원을 캐기 위한 진흙투성이 기지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석유 시추선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누구도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오로지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죠. 이 원정대를 이끈 인물은 뛰어난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였던 현자, 엔키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신들은 아프리카의 깊은 광산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의 노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되었습니다. 진흙과 어둠, 그리고 끊임없이 도사리기는 위험들. 이는 신들이 구름 위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락함을 누렸을 것이라는 우리의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지구에서의 초기 수천 년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암석을 파내고 광석을 씻어내고 금속을 재련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금 조각들은 궤도에 있는 특수 기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시 우주선을 통해 고향 행성인 니비루로 운반되었습니다.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금을 모아
위기에 처한 고향 행성을 구하고 이 축축하고 불편한 지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된 노동의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금채굴 작업은 점점 더 험난해졌습니다. 신들은 지구에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만 했죠. 그러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눈나키의 노동자 계층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기기라고 불리는 이 하급 신들은 어두컴컴한 광산에서 반복되는 끝없는 노동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 벌이는 집단 파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연장을 내팽개치고 최고 통치자 엔릴의 거처를 포위했습니다. 자신들이 쓰던 곡괭이와 삽을 모두 불태우며 거세게 저항했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번 원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금이 없으면 멸망할 운명이었던 그들의 고향 행성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란군을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면 정작 일할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 정거장의 생명 유지 장치가 고장났는데 승무원들이 지쳤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했던 그때 천재 과학자 엔키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완벽한 노예를 직접 만들자는 것이었죠. 명령을 알아듣고 도구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영리하면서도 결코 의문을 품지 않고 순종하는 존재. 그렇게 신들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 인류라는 존재가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창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까요? 엔키는 마법이나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는 아주 정교한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수메르인들은 이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엔키는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원시적인 유인원의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거칠고 야생 그대로인 존재들이었죠. 그는 이 유전 물질을 아누나키, 본인들의 DNA와 결합했습니다. 현대의 품종 개량 방식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야생식물과 재배식물을 교배하채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좋은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엔키는 생명의 집이라 불리는 특수 실험실에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성공작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다파, 훗날 문헌에서 아담이라 불리게 된 존재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광산에서 일하기에 아주 완벽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힘이 셌으며 인내심도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번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곡괭이를 인간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니비루를 구하려는 계획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드디어 우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기 시작했죠. 개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눈나키들도 이 상황을 반겼습니다. 일손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금을 캘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곧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간들은 더 많은 식량과 영토, 그리고 관심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광산 관리자에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행정가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위해 도시를 세우고 농경 체계를 구축하며 법과 질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신들은 결코 인간의 보모 노릇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꿀을 좀 얻으려고 벌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1년 뒤 벌집이 수백만 개로 불어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원래 하던 일은 뒷전이고 벌들을 관리하기 위해 거대한 가공 공장을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죠. 아누나키들은 거대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라트와 운하, 그리고 거대한 곡물 창고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원과 기술을 지구에 쏟아부었고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자산을 쌓아갔습니다. 지구에 세운 것들이 늘어날수록 언젠가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지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외계인들의 신체적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인류를 다스리는 동안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누나키에게 시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죠. 니비루 행성의 1년은 지구의 3600년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수명이 아주 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생물학적 함정이 나타납니다. 지구는 니비루와 중력도, 기압도, 전자기장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들의 신체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 오래 머문 우주 비행사들이 근육과 골밀도를 잃는 것과 비슷하죠. 지구로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이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말입니다. 아누나키의 몸은 점차 지구의 태양과 달이 만드는 리듬에 길들여졌고 그들의 생체 시계는 고향의 리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니비루로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에 맞춰 변해버린 그들의 몸으로는 우주 비행의 과부하와 고향 행성의 강력한 중력을 견뎌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지구 생태계라는 감옥에 갇힌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거대하고 강력한 거인이었지만 내면은 이미 지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고향 니비루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낯설고 위험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기술의 퇴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누나키가 처음 지구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최첨단 함선과 강력한 무기, 그리고 경이로운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세월 앞에선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당시 지구에는 복잡한 마이크로칩이나 성간 비행용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모두 고향인 니비루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하지만 니비루의 궤도는 3600년에 단 한 번만 지구로의 비행을 허락했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스포츠카 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는 더없이 화려하지만 발전기 하나만 고장나도 그 차는 그저 값비싼 꽃단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누나키의 함선들도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기계 하나를 고치기 위해 다른 기계를 해체해야 했고 고향 행성과의 연결고리도 점차 끊어졌습니다. 한때 원시 인류를 경외심에 떨게 했던 그 위대한 하늘의 전차들은 어느덧 고철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규모 탈출의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니비루에 남은 이들과 지구에 고립된 이들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구의 아누나키들은 찬란했던 별들의 과학을 잊은 채 인간의 원시적인 노동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심각한 심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아누나키와 인간을 잇는 유대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특히 인류의 창조자인 엔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엔키가 다른 신들의 분노로부터 어떻게 인간을 지켜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엔키는 비밀리의 인간들에게 수학, 천문학,
의학 같은 지식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간수가 자신이 가둔 수감자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격이었죠. 그는 아누나키가 지구를 떠나는 날, 신들의 인도 없이는 인류가 자멸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은 수뇌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 엔릴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소음과 무분별한 번식을 혐오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두고 벌어진 형제 간의 끊임없는 다툼은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지구에서의 정치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은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니비루를 구하겠다는 사명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수백만 지성체를 지배하는 권력은 우주의 황금을 캐는 것보다 훨씬 더 중독적인 마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재앙, 바로 대홍수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의 신화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당시 아누나키 과학자들은 대홍수가 일어날 것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니비루 행성이 지구에 근접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빙하가 녹고 자북극이 이동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상황이었으니까요. 엔릴은 이 재앙을 기회 삼아 너무 많이 번식해버린 인류를 지구상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른 신들에게 인간들에게 절대 경고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실패한 실험작인 인간을 지구라는 행성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엔키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충실히 따르던 지우수드라에게 몰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경 속 노아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엔키는 그에게 배를 건조해 동물의 DNA와 가족들을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자 아누나키들은 진흙더미가 된 황폐한 지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없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모든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식량을 마련해줄 이들도 사라졌습니다. 위대했던 신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들이 영적인 에너지만을 먹고 산다는 환상은 수메르 기록 앞에서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살아남은 노아가 바친 구운 고기, 냄새를 맡고는 굶주린 듯 달려들어 먹어 치웠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간이 없는 지구는 그들에게 그저 텅 빈 죽음의 땅일 뿐이었죠. 결국 위대하다던 신들은 자신들이 부리던 노예들에게 역설적으로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 세상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다시 재건되어야 했죠. 아누나키들은 지구를 각자의 영향권으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에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더 진보된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건축물을 짓는 법부터 금속을 재련하는 법까지 가르쳤죠. 비로소 왕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신들은 더 이상 폐쇄된 도시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통치자이자 왕, 그리고 파라오가 되어 전면에 나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중간 관리자가 한 달 일정으로 아주 외딴 시골 마을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그곳에 몇 년이나 머물게 된 거죠. 그 사이 그는 공장을 세우고 시장이 되었으며 지역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다시 답답한 사무실에 평범한 직원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지구에서 아누나키들은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숭배하며 제물을 바쳤고 그들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고향 행성인 니비루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나 엔지니어에 불과했을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갈망은 그들을 가두는 황금 감옥의 창살이 되었습니다. 절대적 우월함이 주는 달콤한 맛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판 심리적 덫에 완전히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이 함정의 또 다른 핵심적인 단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혈통의 혼합입니다. 아누나키들이 지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인간 사회 속으로 깊숙이 새우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금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은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수메르의 고대 문헌은 물론 성경의 창세기조차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특별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반신반인과 영웅들, 그리고 거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길가메시,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같은 인물들 말이죠. 그들의 혈관에는 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혼혈 존재들은 곧 인류의 통치자이자 위대한 전사로 군림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혈연의 고리는 외계의 존재들을 지구라는 행성에 영원히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을 뒤로 한 채 홀로 다른 행성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누나키 지휘부에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감당하기 힘든 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누나키 사회는 두 갈래로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혈통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일군 새로운 가족을 지키려 맞섰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지구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류의 유전자 지도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이제 두 종을 분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지구의 운명과 하나로 엮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졌던 황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황금은 니비루 행성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단순한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구에서 황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눈나키들은 단원자 황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지구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황금은 낯선 박테리아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했고, 익숙하지 않은 중력 속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노화를 늦춰주었습니다. 결국 황금은 그들에게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약품이자 불로장생의 영약이 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연금술사들이 영원한 젊음을 얻기 위해 현자의 돌을 찾아 헤매며 철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도 바로 이 아눈나키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게 신이라 불리던 존재들은 지구의 자원에 종속되었습니다. 황금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의 육체는 지구의 시간 흐름에 따라 순식간에 노화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문명 전체가 겪는 거대한 마약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쓸 만큼의 황금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 곁에 머물러야만 했죠. 그렇게 지구의 광산은 그들의 약국이자 동시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운명의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니비루 행성의 궤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만 무려 3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죠. 과거에는 지구가 니비루와 가까워질 때마다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중력은 결코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대 행성들의 영향과 예기치 못한 우주적 대변동으로 인해 니비루의 궤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이들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믿습니다. 거리는 너무나 멀어졌고 노후된 그들의 우주선으로 그 심연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수개월간 이어질 것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외딴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마지막 배를 놓쳐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결국 모든 교신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구에 남겨진 아누나키들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통치자 아누와 자신들의 찬란했던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군도 구원도 없을 것이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 신이라 불리던 이들조차 깊은 절망과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지구는 잠시 머물다 떠날 정거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주의 지원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 행성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결국 최악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형제들 간의 잔혹한 내전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억눌린 긴장감은 내부를 향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키와 엔릴 가문은 지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니비루를 구하겠다는 숭고한 목적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원과 더 나은 영토, 그리고 인간들의 충성을 차지하기 위한 탐욕스러운 쟁탈전뿐이었습니다. 이른바 피라미드 전쟁이라 불리는 참혹한 충돌이 잇따랐고 아누나키는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파괴적인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마하바라타 같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에는 하늘에서 벌어진 신들의 전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행전차 비마나와 오늘날의 핵무기를 방불케 하는 가공할 무기들의 등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혜롭고 평화로운 창조주라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그들은 그저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독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들 스스로가 세운 문명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우주항이 파괴되었고 번성했던 대도시들은 지표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탈출할 길이 막막해지자 그들은 스스로 갇힌 감옥을 안에서부터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찬란했던 기술력은 과거로 퇴보했습니다. 이 먼지 쌓인 작은 행성에 절대 권력을 차지하려는 끝없는 싸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고도의 지식마저 불길 속으로 연경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들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시나이 반도에 있던 거대한 우주항의 파괴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꺼뜨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공포의 무기가 사용되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무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초토화된 땅과 치명적인 방사능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고열에 녹아 유리처럼 굳어버린 모래가 발견되곤 합니다. 이 우주항이 사라지자 행성간을 오가던 거대한 우주선들은 더 이상 이착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신 인프라마저 완전히 파괴되면서 아누나키들은 이제 지구라는 행성에 갇힌 포로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극에 고립된 연구팀이 서로 다투다 유일한 탈출 수단인 쉐빙선과 외부와 소통할 무정의를 스스로 폭파해버린 상황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야 신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만 잃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결속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 건설되었던 위대한 문명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했던 제국은 작은 봉건 영지들로 분열되었고 신들은 저마다 자신의 도시, 국가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들은 인간 군대를 앞세워 성벽을 쌓고 이웃 신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찬란했던 황금빛 감옥은 이제 숨막히고 위험천만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엔키가 처음 창조했던 그 순종적인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들의 지식을 흡수했고 그들의 교활함과 잔인함까지도 그대로 배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고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구의 인구는 이미 수백만 명에 달했지만 순혈 아누나키는 기껏해야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신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 완벽한 소수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통치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은밀한 통치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폐쇄된 신전의 높은 벽 뒤로 숨어버렸고 사제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제들은 신과 평범한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아누나키와 소통하며 그들의 뜻을 왕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쇠락해가는 제국이 체면을 유지하려 할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중을 압도할 실질적인 힘이 사라지면 신비주의와 공포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신들은 점차 자신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 존재들의 물리적인 실체는 인간의 일상에서 서서히 지워졌고 그 자리는 복잡한 의식과 맹목적인 신앙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인류라는 감옥 위로 종교라는 이름의 금칠이 입혀진 것입니다. 이 몰락의 심리학적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거인이 자신의 힘과 권위가 서서히 메말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넌트럿 당시의 독특한 문학 형식이었던 수메르 비가에는 파괴된 도시를 바라보는 신들의 비탄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눈나키들도 결국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지구의 생태계는 그들에게도 가혹했습니다. 니비루로부터 공급되던 생명 연장의 엘릭서가 끊기자 그들의 강인했던 육체도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쇠한 그들은 지구의 질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신은 불멸이라는 신화가 그들을 모시던 사제들의 눈앞에서 처참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신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관념적인 상징이 아닌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유골이나 기묘한 유물이 발견되는 고대 통치자들의 무덤은 어쩌면 지구에 왔던 초기 개척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복종시키기 위해 인간의 DNA에 직접 심어놓았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습니다. 한때 더러운 광산이라며 멸시했던 이 땅에 자신들의 뼈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임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만함에 내려진 가장 잔인하고도 쓰라린 형벌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는 마지막 단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누나키는 자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권력을 온전히 인간의 손에 넘겨주어야만 했죠. 하지만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피가 섞인 후손들, 즉 하이브리드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왕권신수설이라는 통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좌를 차지하려면 통치자는 반드시 고대의 신들과 연결된 자신의 혈통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 그리고 금기된 지식은 오직 선택받은 특정 가문들에게만 대물림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군주들이 왜 그토록 하늘의 용이나 태양신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혈통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들은 이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배후에서 시를 조종하는 비밀스러운 조언자이자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우주선 대신 어두운 지하 밀실과 비밀스러운 기록 보관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신들이 만든 황금빛 감옥은 이제 온 인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매트릭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의 그 대단했던 첨단 기술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우리는 반중력 엔진이나 레이저 총 같은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문명의 퇴보 과정에 있습니다. 기술은 이를 뒷받침할 제조 기반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통신기기가 고장 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분해해 번쩍이는 장신구로 만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정밀기기는 그저 기이한 소의 덩어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기술은 곧 마법이 되었고, 과학적 지침서들은 신비로운 주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카고 컬트, 즉 화물 숭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태평양의 여러 섬에 기지를 세우고 비행기로 물자를 투하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행기가 더 이상 오지 않자 원주민들은 밀짚으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나무 총을 든 채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이 다시 통조림을 가지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인류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아누나키의 행적을 그저 흉내 내왔을 뿐 그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들이 남긴 기술의 잔해들은 세월 속에 부식되었고 칼을 만들기 위해 녹여졌거나 무지한 이들의 눈을 피해 땅속 깊은 곳에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실존했던 이들의 이름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엔키, 엔릴, 이슈타르는 어느덧 단순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혹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자리로 변해버린 것이죠. 절박했던 광부들의 원정 기록은 7일간의 천지창조와 죄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복잡한 종교적 교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누나키는 가장 소중한 것, 즉 그들의 진짜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중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힌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입맛에 맞게 고쳐 썼습니다. 공학자는 마법사로, 장군은 악마로 둔갑시켰죠.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 단계는 그들의 고립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0년 뒤의 사람들이 전자레인지 설명서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식사 전에 올리는 성스러운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수메르의 유산에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위대한 우주 여행자들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아이들의 잠자리 동화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으며 그들의 건축 기술은 인류 최초 도시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하려 했던 이 행성의 대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 사라져 버렸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그들이 만든 감옥이 너무나도 완벽했다는 점입니다. 그곳엔 차가운 쇠창살 따위는 없었습니다. 감옥의 벽은 애착과 권력, 유전적 결속, 그리고 사라진 기술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료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누나키 신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금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구의 금을 얻는 대가로 자신들의 고향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정신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저 멀리 빛나는 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하계 변두리의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한 지구가 이 고도로 발달한 우주 문명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동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결코 지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구가 그들을 완전히 흡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그들의 육체를 변화시키고 이성을 흐리게 했으며 보이지 않는 사슬로 그들을 자신에게 묶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되어 이곳에 발을 들였던 이들은 결국 지구의 영원한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는 이제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머나먼 얼음의 세계, 니비루를 향한 그리움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DNA 속에 굳게 봉인된 결코 떨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고대 신화 뒤에는 이토록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우리 인류 자체가 그들을 가둔 황금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적인 도구로 창조되었던 인류는 오히려 신들을 지구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되었습니다. 황금은 단순히 니비루 행성을 구하기 위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과 탐욕, 그리고 절대 권력을 향한 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아눈나키들은 자신들의 함선을 잃고 고도의 기술마저 잊은 채 우리 세상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잊힌 수메르 점토판 위에 먼지로 남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도시를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갇힐 감옥을 지은 셈입니다. 고도의 지성이 스스로의 야망과 지구의 중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대한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고대 세계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아눈나키들이 무사히 지구를 떠나며 그들의 기술을 모두 가져갔다면 인류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야생의 부족으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역사의 수수께끼 속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